네, 축구에서 본 팀장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축구를 주제로 하게 되었냐면, 손흥민 선수는 한국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제가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어, 유명한 클럽에 입단했던 시절부터 축구를 좀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즐겨하는 플레이가 뒷공간으로 침투를 해서 빠르게 스프린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골을 넣는 그러한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플레이가 좀 저를 손흥민 선수한테 좀 빠지게 해줬었고, 그런 플레이가 또 대학원 시절에서 어, 그러한 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으로 축구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플레이어의 전술을 담당하는 감독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관심이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보았었던 축구 감독의 역할, 전술 등과 같은 여러 지식들이 지금의 제가 팀장이 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을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팀장으로서 제가 어떻게 팀원들을 서포팅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축구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것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네, 축구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감독이 만드는 그런 명확한 전술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명확한 전술과 명확하지 않은 전술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생각한 팀장의 역할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축구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축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상대방의 골대에 골을 넣는 구기단체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크게 공격수와 미드필더, 그리고 수비수, 골키퍼라는 역할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플레이를 하고, 이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11명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축구 경기장에 총 22명이 되는 거죠. 자기 팀은 11명이니까. 축구는 11명의 플레이어가 참석해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지시는 각 축구 감독의 역할의 전술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감독들은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전술로 팀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국가대표를 담당했었던 대표적인 감독으로 2002년도에 한국을 4강으로 진출하게 해주었던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 만약 명확하지 않은 역할 지시를 하는 또 우리나라의 하나의 감독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역할을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 축구 경기장에 한 명의 플레이어가 혼란을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명의 플레이어가 혼란이 빠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팀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돼서 팀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 조금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전술과 명확하지 않은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유명한 감독인데, 이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를 지금 휩쓸고 있는, 지금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작년까지는 휩쓸었던 그러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한 감독이 맡은 팀이 맨시티라는 팀인데, 그 맨시티라는 팀이 2021년도부터 2023, 2024 정규 리그까지 계속해서 1위를 달렸던 팀을 만들어줬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가 진행했던 그 전술은 포지션 플레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포지션 플레이는 축구 경기장을 24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를 하고, 그리고 15개의 축구 포지션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포지션이 어떠한 영역을 가게 되면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각각의 플레이어에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이때 공간에 있을 때와 그 뒤에 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옆에 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오른쪽 자신의 기준으로 또 오른쪽 공간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각각의 상대 팀에 맞춰서 또 다르게 전술을 변화하고, 그 전술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행동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명확한 전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축구의 현대 축구를 기반을 잡은 전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밑에서 뛰었었던 사비 알론소라는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이 사비 알론소라는 플레이어가 최근에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급부상한 전적이 있는데, 이 감독은 2023년도, 2024년도 시즌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 레버쿠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버쿠젠에서는 레버쿠젠을 담당을 하면서 사비 알론소는 플레이 원칙을 두었습니다. 명확한 플레이 원칙을 두었고, 이 3자 패스라는 게 있는데, 이 3자 패스는 무조건 던진 패스를 할 때는 한 명을 거쳐서 이동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패스 시에는 투터치 이상을 절대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할 때는 공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낮은 땅볼, 빠르게 땅볼 패스를 하도록 유도를 하였고, 그리고 공중 크로스는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자 패스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상대 진영을 바라보는 플레이어가 반드시 전진 패스를 하고, 만약에 상대방을 등지고 자기 진영을 바라보는 플레이어는 무조건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레버쿠젠 감독은 펩 가르디올라의 감독의 밑에서 뛰었던 플레이어로서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영향이 결국에 자기 시인이 감독을 임할 때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명확한 전술은 다음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각 플레이어가 명확한 전술은 각 플레이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당연히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 명확한 정의는 각 플레이어를 혼란스럽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 명확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플레이어는 고민할 시간을 아주 짧게 해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빠른 결정은 결국 빠른 패스로 이어질 수 있고, 빠른 패스는 더 많은 찬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더 많은 찬스는 골을 넣을 확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골을 많이 넣게 되면은 많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사비 알론소 감독처럼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이 당연히 전술이 있더라도 패배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플레이어는 전술에 따라서 이행한 것이라서 이건 실수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팀 전술의 문제로 판단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 두 감독은 특정 포지션이 다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석 후 재정의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팀을 재빌드업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는, 물론 자신의 실수지만 그런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결국에는 더 높은 경기력, 더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명확하지 않은 전술입니다. 조금 한국의 대표적인 명확하지 않은 전술을 사용했던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인데, 물론 플레이어 때는 아주 유명한 플레이어였지만 감독으로서는 조금 평판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감독입니다.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을 뺏기거나 공수 전환 이런 게 있는데, 공을 뺏기거나 공을 빼앗았을 때의 상황을 공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 공수 전환 때 각각 팀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전술이 있게 된다면은 아까 보셨던 24개의 영역에서 내가 만약에 공을 뺏었는데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패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앞으로 영역을 간다면은 그 다음 영역에 있는 플레이어랑 내가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럼 내 옆에 있는 팀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순간에 이미 많은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때 만들 수 있었던, 공을 빼앗았을 때 만들 수 있었던 그 찬스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어라도 그러한 아주 짧은 초의 시간을 고민으로 호비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 찬스를 놓치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플레이어라도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명확하지 않은 전술은 각각의 플레이어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명확하지 않으니까 잘하는 플레이어는 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는 자신의 실수가 팀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고 플레이어들은 부담감이 증가해서 경기력이 결국 낮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플레이어들은 부담감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되고 계속 수비적인 플레이만 하다가 그 수비적인 플레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지게 되는 그러한 네, 참담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그래도 나쁜 승률을 보인 건 아니었는데 일단 최근 한국 국가대표 감독의 결과 중에서 파울로 벤투라는 감독과 유르겐 클린스만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두 감독이 아주 명확한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과 명확하지 않은 전술을 사용했던 감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확한 전술을 사용했던 파울로 벤투는 조금 고지식한 그러한 평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을 12년 만에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시켰던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받은 감독이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클린스만이라는 감독은 아시안컵 4강에서 좋은 결과입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이지만 그래도 그 전에 2022년도 16강에 진출시켰던 팀을 가지고 아시안컵 4강이라는 결과를 냈어서 이때 조금 많은 질타를 받고 결국 경질이 됐던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전술을 사용했어도 한 52%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일하게 파울로 벤투도 이미 17경기를 했을 때 더 높은 승률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총 경기는 계속해서 승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명확한 전술과 명확하지 않은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팀 전체가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두 감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팀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이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선수들입니다. 아무튼 네. 제가 생각한 팀장의 역할은 회사의 팀장도 이 축구의 감독과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프로세스, 에자일 등등이 있을 테고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의 축구의 전술이 될 것이고 팀원들이 처리해야 할 각각의 일들이 리니어의 이슈가 되겠죠. 그런 일들이 축구 플레이어가 행동할 특정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팀장은 축구 감독과 같이 여러 일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조정해주고 팀원들에게 명확하게 할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이것은 팀원들의 고민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팀원들이 고민하는 시간은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나? 그럼 이 일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처리해야 하나? 근데 내가 이 일을 뭐 때문에 하는 것일까? 계속 고민이 들 것입니다. 이 고민은 제가 대학원 시절 때나 대학교 시절 때도 항상 있었던 고민이라서 이 고민할 시간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팀장이란 팀원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일을 반드시 명확하게 만들어내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하지 않게 팀원들이 일을 받게 되면은 팀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관련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일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명확해지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는데 두려운 거는 질문하는 걸 두려우면 안 되고 제대로 모르고 일을 처리해서 뒤에 수습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과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PM님들은 그리고 팀원들은 모두 갖고 있는 지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으로 설명을 좀 저조차도 그럴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분들이나 팀장도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을 해서 서로의 이해 싱크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팀장은 또한 각 팀원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적절한 업무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팀원들을 조금 어떠한 일들을 잘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게 조금 파악이 된다면은 적절하게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회사의 일 처리 프로세스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빠르게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제가 생각한 팀장의 역할은 팀원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팀원들에게 명확한 내용으로 일을 전달하고 듀데이트를 반드시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일에 대한 혹은 여러 다른 고민이, 궁금증이 있다면 반드시 팀장과 상의해서 이해하는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그때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곧바로 회의하고 결정해서 팀원들의 고민을 빠르게 사라지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사라진 팀원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던 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말하고 바로 그때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본인에게 잘 맡을 수 있는 일을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야지 자신감이 생기고 더 시너지가 발생해서 그게 또 팀으로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팀장이 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좀 많이 고민해 봤었는데,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을 다잡혀진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축구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챙겨보세요.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회사가 나름대로 그 애자일 프로세스라는 걸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팀장이 지켜야 될 매뉴얼, 팀장 매뉴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훈 팀장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자의 리더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란 건 경험을 통해서만 개발되는 거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팀장 하시는 분들이요. 리더십을 잘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회사는 팀장이 직위가 아니고 직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하는 게 또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이제 개발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팀장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은 거여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 좀 잘 듣고 누구나 팀장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팀장은 리더십 훈련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